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4주차는 생태계의 상생과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요. 1차 시에서는 생태계 회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의 그 생물종 이름이 밝혀진 그 생물종의 총수는 총 약 170만 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호 연맹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약 160만 종 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동물이 약 73% 정도가 밝혀져 있고요. 약 110만 종 정도. 식물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니까 90% 이상 35만 6천여 종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류, 곰팡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약 13만 2천 종 정도가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 95% 정도 이름이 밝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이제 90에서 뭐 아주 연구가 덜 된 이런 그 원생동물이나 고세균계들은 좀 그 밝혀진 게 미약하죠. 이런 상태가 이제 세계 전체의 현재 지구의 생물종의 상태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800만 종 이상, 뭐 세균의 종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밝히면 800만 종 이상으로도 추정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현재 자연보호연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하면 약 170에서 180만여 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생물 종이 몇 종이냐 하는 것들은 역시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많은데요.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많은 이유는 생물들이 그 생명이 생긴 이후에 이제 오랜 생활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환경에 적응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대를 거듭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적응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태적인 변이들이 일어나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영국경 변이 또 남아프리카의 변이 뭐 이런 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자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염기 서열을 바꿔서 그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인데 생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지리적이나 또는 기후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여러 종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되게 식물, 동물, 미생물과 같이 이들이 이제 모두 다 지구에서 같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물들에 대한 그 유전자까지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 그럴 때 종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광범위하게 생물 다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종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그 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생종에 대해서 꾸준히 생물종이 몇 종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데 그 인천에서 이제 그 생물자원관에서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 생물이 현재 몇 종이 있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의 생물종 수는 총 약 5만 4천여 종, 5만 4천여 종이 이제 밝혀졌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뭐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또는 연구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한 10만 종 정도의 생물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생물종이 아마 10만여 종이 넘게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조류라든지 원생생물이라든지 균류라든지 이런 쪽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동안에 전공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곤충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어도 종이 많이 밝혀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 생물종에 대한 연구가 또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종수가 적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생물종을 우리가 꾸준히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이제 기초 현상 파악을, 우리가 인구 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집에서 사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국가가 살림살이를 계획을 하고 국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듯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이 이제 무슨 종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개체로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이 돼야지만이 야생동물에 관한 이런 보호관리의 정책을 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멸종위기에 속한 종들은 증식이라든지 복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으로서 생태계 서비스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생물자원이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식물이나 동물 중에는 어떤 의약품의 원료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상당히 이제 이런 생물종에 대한 기록, 종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기초가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생물종에 대한 주권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생종에 대한 분포들을 이제 꾸준히 조사를 했는데, 앞에서 본 것에 대한 이제 연속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동물계가 약 3만여 종, 2만 9천여 종에서 58% 동물 숫자가 이제 훨씬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식물이 이제 15% 정도, 약 이제 8천여 종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균류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멸종위기 종에 대한 우리나라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이제 90년대 92종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017년에 267종의 멸종위기종이 우리나라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국에서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난 50년간 군집이 꾸준히, 군집이라면 개체군들이 여러 개 모인 것이라고 했죠. 토끼라든지 거북이라든지 뭐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집이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군집들이 이제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94%가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아프리카에서 6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한 아시아에서 45%, 북미, 그 다음에 유럽 순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감소의 원인들이 주로 이제 서식지, 토지의 상실이죠. 서식지가 이제 2000년 이래 연국 넓이의 약 88배에 이르는 토지가 이제 상실됐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생물의 약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속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좀 확대해서 보십시오. 글자가 너무 작은데, 이게 다랑어, 태평양 참 다랑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남획을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고, 중국 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약재라든지 뭐 다양한 경로로 너무 남획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기에 속하는 것은 위기에 속하는 미국의 장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장어를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장어도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종에 속하게 되는 거고, 호주의 나비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이 카멜레온 얘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서식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멸종 위기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게 중국의 보고, 이것도 남핵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 멸종 위기 종으로 공표가 된 게 이제 거대 집게벌레, 말레이시아에 속하는 달팽이 송의 일종, 이런 것들은 이제 서식지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멸종이 이미 공표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잠깐 말을 했지만 생물종의 감소 원인은 되게 이제 그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남핵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이제 뭐 가죽을 사용한다든지 목피를 사용한다든지 남핵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멸종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식지의 악화 변화, 서식지의 손실. 그러니까 서식지와 관련된 게 약 이제 뭐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핵과 관련된 게 37%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기후 변화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식물의 침입에 의한 것, 질병에 의한 것, 이렇게 꾸준히 이제 퍼센트를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과도한 자원 개발이라든지 뭐 그 자동차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이제 산업 활동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그 생물성 다양 과학 기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총회를 하면서 제7차에 지구 평가 보고서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지구상에 아까 800만 종까지 추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동식물 중에 약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환경 오염에는 이제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토양 오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은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매체에 따르면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수질오염은 상당히 많이 제어를 하고 있어서 그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깨끗해졌죠. 1, 2급수로 올렸고, 뭐 광주천 같은 건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과거에는 뭐 4, 5급수에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다니도 어렵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깨끗해지고 있죠. 이와 같이 하수도 시설이 발달이 안 됐다든지 이랬을 때 되게 이제 그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라든지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 이런 것들 그대로 하천이나 호소로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천이 이제 정화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100만큼의 어떤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출하는 건 150만큼 배출을 하면은 150에서 100을 빼면 50만 오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천 전체가 죽어버리니까 150 자체가 전체가 이제 오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천이 자정작용, 스스로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정작용이라는 게. 되게 이제 자정작용이 이 속에 그 여러 가지 미생물들, 뭐 세균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미생물들 살면서 생활하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물을 깨끗이 해요. 그러면 물고기도 살고 다 살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초과해본다든지 미생물들이 죽는 어떤 공장 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물고기까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수질 오염이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대기 오염도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하겠지만,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든 이런 데 이제 대기 오염 가스가 나오죠. 그 가스의 주요 성분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되게 이제 전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이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속수, 녹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그동안에 속수나 녹수를 줄이는데 주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황산가스는 연료,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그 이제 화석 연료 속에 주로 이제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게 나온 거고, 질소 산화물은 이제 질소가 많이 들었다든지 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연소가 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검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그 빗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황산이나 질산 같은 아주 강산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런 산들은 pH가 뭐 3, 4, 뭐 이 정도밖에 안, 3, 4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강한 산들이 마치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운동화에 떨어지게 되면 운동화가 그대로 이제 그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한 산이에요. 이런 산들이 이제 비로 내리게 되면은 비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죽는다든지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러죠. 이런 것들을 산성비라고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그래서 기후 변화가 되고 수질과 토양 오염을 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양 오염은 이제 이런 수질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 오염들이 땅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토양 속에 이제 스며 들어가고, 또 이제 가축의 분뇨라든지 이런 수질 오염 문제, 또 지나친 비료 사용이라든지 농약 사용, 이러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땅 속에 축적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죠. 플라스틱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유류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이런 쓰레기들이 땅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토양이 오염되면 여기에 미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런 나무라든지 또는 다른 생물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외래 생물에 대해서, 외래 생물 침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자생생물에 큰 피해를 일으키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태 교란이라고 그러는데, 생태 교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되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로 붉은 그 불개미, 그 다음에 영국 객근줄, 풀, 꽃매미, 뉴트리아, 가시박,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정이 됐어요. 이런 지정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위 생물, 그러니까 애국에 살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는 것을 주위 생물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애국에서 문제가 되는 생물도 우리나라에서 주의 있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생태 교란 생물이 있고 생태 교란 우려 생물이 있고 그래요. 이제 생태 교란 우려 생물은 우리나라에 들여왔는데 아직 야생에는 퍼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 그 다음 생태 교란 생물은 유해성 평가 결과 이미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데이지풀이나 황소개구리, 여기 있는 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물이지만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종, 이런 것은 환산동굴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 그 조그만 건데 굉장히 큰 생물로 만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태 교란 생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생물 종이나 생태계 다양성을 피해를 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생물종을 복원하는 노력들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이라든지 확대를 해서 보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크게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스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앵무새, 그 다음에 피그니, 아주 작은 멧돼지가 있는 모양,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이제 복원 노력을 하고 있어서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물개처럼 생긴 그 돌고래처럼 생긴 살괭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꾸준히 이제 그 줄어들고 있어요. 되게 이제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새 이제 과거에 굉장히 많은 개체가 우리나라에 살았었는데 멸종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요것을 복원하는 노력, 황새 복원 그 연구소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복원이 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사냥 이제 비무장지대라든지 설악산 최근에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를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사냥이 서식하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이 황새라든지 사냥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살괭이는 해양생물 보호종이고 멸종위기 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복원을 하고 있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든지 먹이망을 통해서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례에서 지난 시간에 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옐로우스톤 같은 경우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늑대를 도입해 가지고 생태를 회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늑대들이 이제 농부들이 이제 사육하는 그런 가축들을 잡아먹으니까 늑대를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사슴들이 숫자가 아니라 풀과 나무를 다 뜯어 먹어가지고 이제 황폐해지니까 이게 토사들이 흘러내려가서 강까지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와서 그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했더니 이런 그 나무들도 다시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래서 강까지 회복됐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사례로 아르헨티나의 아베라 습지의 이제 생태계 다양성 회복에서도 그 제규어를 이용해서 이제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이베라 습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호가 분포하고 있고 밀림이고 초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생태계의 형태가 호수도 있고 밀림도 있고 초원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생물 종들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목장을 개발하면서 이제 제규어들을 그 죽이는 거죠. 목장의 가축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모피를 얻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규어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다른 설치류들, 사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앞에 그 옐로스톤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초본들, 풀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풀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어쩌겠어요. 다시 제규어를 들여다가 이제 요것들을 그 잡아먹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초식동물,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아니라 풀들이 이제 생산자인 풀들이, 식물들이 다시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그 것들을 제규어들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5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사슴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잡아먹으면 또 이런 설치류, 카피바라는 이런 설치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으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얘들은 그 풀을 굉장히 많이 뜯어 먹었는데, 옛날은 풀만 뜯어 먹고 집중적으로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이 제규어까지 감시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 감시하니까 풀을 못 먹고 또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못 먹고 또 얘들을 잡아먹고 이제 남은 이런 그 사체들, 이거는 독수리라든지 새들이 또는 딱정벌레 같은 곤충들이 먹으러 오니까 생태계가 훨씬 이제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복원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그 제규어를 무서워해가지고 그 풀 먹는 속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는 영양 종속 효과라고 해요. 꼭 이제 생태 사슬뿐만 직접 잡아먹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무서움으로 인해서 뭐 그 좀 줄어드는 것 또는 이제 그 불가사리가 이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식자죠. 불가사리가 바다에 근데 불가사리를 한 이유는 그 먹이가 되는 조개류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상하게 불가사리를 제거하니까 조개류가 15종에서 8종으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런 불가사리 같은 포식자를 없애니까 그 어떤 특별한 종만 이렇게 늘어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늘어날 걸로 예상했던 조개류는 줄어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피 사냥을 해서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해달이 점점 없어지자 이제 해달이 없어지면 다른 것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제 성게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해조류, 그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가 주변에 있는데 메뚜기들은 거미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직접 잡아먹지 않고도 그 공포 효과만으로서 풀을 적게 먹어서 풀을 번식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어떤 그 생태계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 하는 연구들을 이제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이유로 아프리카에서도 모잠비크에 고롱고사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들개라든지 표범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영양이라든지 이런 애들 풀을 많이 뜯어먹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범 울음소리를 얘들의 습성을 조사하고 표범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이제 들려줬더니 영양들이 사슴들이 이제 들에 있지 않고 평원에 있지 않고 이렇게 그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도 이제 현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 속에 순록을 지키려고 이제 늑대를 풀어놨더니 순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이게 순록은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그러니까 먹이 습성이 비슷한 이제 사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늑대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반대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여기에 있는 그 사슴 말코손 바닥사슴이라고 하는데 이 사슴을 3분의 1만큼은 다른 숲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켰더니 늑대들도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록들이 이제 아까 그런 공포 효과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개체수가 안정이 됐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이제 고래들이 이제 바다에서 크릴 새우라고 그러죠. 크릴을 많이 먹는데 고래를 많이 남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크릴 새우들을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크릴 새우를 고래가 잡아먹으니까 고래가 줄어들면 크릴 새우가 대량으로 증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고래 배설물이 줄어드니까 그 배설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그 크릴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줄어드니까 크릴까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최종 소비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중간 단계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도는 먹이 순환에 어떤 사슬이 끊기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할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생물만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생태계 구성, 동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례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릴은 실제로는 새우가 아니고 갑각류인 남바다 곤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대왕고리 같은 하루에 4톤의 크릴을 섭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있고 또 지구 온난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제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배가 부르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배설물을 배출을 하면 그 배설물들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들이 바다에 가라앉게 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주변에 뭐 가끔 멧돼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천연기념물의 수달이라든지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뭐 이런 그 새나 하늘다람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당한 게 있어요.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서 부상당한 게 있어요. 그 방음벽에 부딪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면 전국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이걸 이제 구출해다가 치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활시켜서 이것들을 다시 그 야생 훈련을 시켜서 방생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역할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생물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 생태축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백두대간, 그 다음에 DMZ, 그 다음에 4대간 연항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그 중추적인 산맥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어떤 생물 서식지가 있고, 그 다음 DMZ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여기서 이제 살고, 특히 멸종위기 정도 많이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호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존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생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보존하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생물적으로 이렇게 보존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식량이라든지 산림자원이라든지 에너지 자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간접적으로는 토양 생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할 수도 있고 기후 조절을 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 그 다음 환경 정화라든지 관광이나 교육 자원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존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협약에 가입을 해서 법적으로 이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어요.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할 것인가를 계획이죠. 그래서 크게 그 전략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이제 주로 모든 국가 정책, 심지어 경제라든지 뭐 산업 정책을 할 때도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생물종이 계속 감소되지 않도록 원인을 잘 관리하자는 거죠. 그 다음 생물종이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계 서비스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제 협력을 잘 하자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생물 전략으로서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물 종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들이 이제 종 다양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례들을 설명을 했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